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최명성 작가의 작품 청춘 브루스와 영리의 사랑 두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는 영원한 주제인 사랑과 죽음, 그 길 위에 펼쳐지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공유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청춘 브루스. 엄니, 이거 뭔 일이여? 그 영감탱이가 뭐 어째요? 예? 야, 말 조심해. 니들이 우리 심정을 알기나 해? 엄니, 동네 창피하게끔 80이 다 들옵니까? 80이 넘은 영감탱이랑 살겄다. 이건 웃음거리도 보통 웃음거리가 아니잖아. 어? 아, 허기사. 텔레비전에서 보긴 봤지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네, 엄니. 50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영감 만나는 것을 대놓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 그동안 며느리는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어머니가 영감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는 혼자 적적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듯하다며 알고도 모른 척 해주었었다. 그런데 뒤늦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죽어도 안 된다며 펄펄 뛰고 있는 것이었다. 당신도 당신이야.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일이 이렇게 안 커졌지. 어? 야야, 걔가 뭔 잘못이냐? 내가 영감 만난 건데. 아, 왜 너그 식구를 잡냐? 엉? 없니? 아들이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해대자 그것을 본 어머니가 며느리를 두둔하고 나섰지만 아들을 누그러뜨리긴 역부족이었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하고 올라갈라요. 며칠 있다가 다시 올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게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예? 오지 마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란다. 아들네가 가든지 말든지 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간 할멈은 화가 풀리지 않는 듯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지그들이 여지껏 나한테 뭘 얼마나 줬다고 나서서 반대야. 지들 체면은 중하고 이렇게 혼자 사는 엄마 속을 지들이 알기나 해.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반대하는 부모에게 반항하듯 영희 할멈도 아들의 그런 말에 반발도 반발이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일평상 영감 주고 외롭게 살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에 겨우 쓸만한 영감 하나 만났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저명으로 날뛰니 뭐. 아휴, 지그들이 이 심정을 어찌 알겠어. 아휴, 올겄다. 영감한테 전화나 해볼 수가 없다. 궁금해할 건데. 그러면서 돋보기 안경을 찾아 끼고는 핸드폰에 있는 번호 0을 눌렀다. 눈이 안 좋아 숫자 누르기가 힘든 할멈한테 영감이 편하게 전화하면서 0번에 입력을 해주었었다. 1번은 아들, 2번은 며느리.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0번은 그전부터 비어 있었는데 영감이 그 자리에 영감이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었었다. 가족 순서별로 번호를 입력해서 누르기는 편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번호가 많아지자 몇 번이 누군지 헷갈리기도 해 몇 개만 기억하고 있는 데다 이상한 전화들이 많이 와서 모르는 전화는 잘 받지도 않는 영희 할멈이었다. 전화 신호가 가더니 한참 만에 충구 영감이 전화를 받았다. 나요. 새끼들은 갔어. 야, 근데 왜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그냥 그요. 자요? 자는 건 아닌데 연락도 없고 해서 그냥 저냥 누워있어. 새끼들은 뭐라든가? 뭐라긴요. 한바탕 했어. 뭐? 아이고, 그럼 지금 혼자 있어? 야, 그럼 내려가도 되겠는가? 그래주면 좋겠어.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알았네. 조금만 기다리소. 전화를 끊자마자 충구 영감은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충구 영감의 집은 동네 위쪽에 있었고 할멈의 집은 동네 주입에 가까웠지만 두 집 간의 거리가 거기서 거기여서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충구 영감이 차를 몰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몰았지만 이제는 80이 넘어 특별히 그런 것들을 타야 할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걸어 다녔고 지금도 걸어서 영희 할멈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도 좋게 좋게 해서 보내지 그랬어. 성질난다고 그냥 찔러본 거 아니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듯 누워있는 할멈 곁으로 가 무릎을 내주며 할멈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요즘에는 늘 영감이 곁에서 영희 할멈이 머리를 무릎에 올려두고 머리를 만져주면 그대로 낮잠을 자거나 저녁에 잠이 들기도 했는데 영감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받쳐주어 한참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다. 영감이 이렇게 베개를 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런가? 그니까 뭔 일로 성질이 났어? 아니, 아들놈이 영감하고 못 만나게 하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는 뭔 그래서요. 난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영감하고 산다고 했어. 그랬더니 성질을 내고 갑디다. 며칠 내로 일 봐두고 다시 와서 얘기해 잡디다. 그러니까 영감도 마음 단단히 잡수셔. 하하, 그럴 거 뭐 있는가. 할멈하고만 같이 있으면 되지. 안 그요? 그건 그런디라. 그놈 성질이 보통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가? 채, 그러든지 말든지 아닌가? 그러긴 그래요. 그만하고 영감도 이리 누우셔. 얼른 잠이나 잡시다. 그라세, 불 끄고 옴세. 불을 끄고 온 영감이 할멈을 팔에 누이자 할멈은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다정하게 영감품을 파고들었다. 주말인 토요일, 영희 할멈네 식구들이 집에 와 오랜만에 북적거렸다.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 그리고 딸과 사이까지 모두 모여 마치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큰아들이 모두 소집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대충 얘기는 들었겠지만 아들 그 엄니가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싶단다. 그래서 너희들 생각을 물어보려고 얼굴도 볼 겸 모이라고 했다. 난 반대니까 너희들 생각들을 말해봐라. 그 말에 둘째가 말을 받았다. 엄니, 그 영감님 돈 좀 있대요? 대뜸 돈 얘기부터 나오자 딸이 가로막고 나섰다. 작은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이라니. 그럼 돈 있으면 만나도 된다는 거야? 그 나이에 돈 있으면 뭐 할 거고. 그니까 돈 때문에 만나고 말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고받자 할멈이 역정을 했다. 야, 너희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 80이 다 된 엄니가 인제 얼마 안 남은 인생 마음 편한 영감 만나서 같이 살겠다는데 뭐? 돈? 칠할들 하고 있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난감해하던 자식들이 멋쩍게 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바람만 쐬고 올 줄 알았던 어머니가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큰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지 동생들을 불러 모았다. 니들 엄니가 어디 가는지 짐작이 가냐? 그러자 큰며느리가 나섰다. 나가 짐작되는 데가 있으니까 남자들은 나서지 말고 여기들 있으시오. 그리고 동서하고 고모는 나랑 어디 좀 가게 얼른들 나와봐. 남자들은 두고 여자들 셋이 나오면서 큰며느리는 주저없이 충구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집에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신발이 대문 너머 텐마루에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어르신, 안에 계세요? 하며 방문 앞에 다가갔다. 그런데 바로 방문이 열리지 않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영감이 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다. 오셨는가? 예, 어르신. 잘 계셨는가요? 어머니는요? 응, 안에 계시네. 들어오소. 그런 말을 남긴 영감은 마루에 걸터 앉았고 그 사이에 세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어? 딸내미가 묻는데도 할멈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예? 뭔 얘기를 해주셔야 그래야 해결 방법을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큰 며느리 말에 이어 작은 며느리도 거들고 나섰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도와드릴 테니까 얼른 일어나 보세요. 예? 둘째 며느리 그 말에 어머니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다. 진짜요? 진짜냐고. 이들은 여자 아니여? 어? 남편들이 있다고 니들은 이 나이에 혼자 사는 내 맘을 알기나 오겠냐? 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런 데다 미련을 갖는다냐. 어머니, 알았으니까 집에 갑시다. 예? 집에 가서 얘기하게요. 그런 소리 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여기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다들 알다시피 나한테 남은 것은 우리 집 한 채뿐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아, 하여튼 간에 난 안 갈란다 안 가. 그렇게 옥신각신들 하고 있는데 중구 영감이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방문 앞 마루에 앉은 채 할멈을 거들었다. 자네들한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는가마는 한마디 해도 되거는가? 예, 어르신. 어르신께서도 이번 기회에 속 시원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하죠. 큰 며느리가 궁금하다는 듯 묻고 있었다. 글쎄, 말하긴 미안하네만 간단히 말하자면 자네들 아버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네들은 결혼해서 밖에 나가 살고 자네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실 때 자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네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힘이 되어줬고 나도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자주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네. 우리 집 사람이 자네 어머니보다 2살 밑이라 언니 언니하고 한 식구처럼 살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우리 알망구가 몇 년 전에 먼저 가고 내가 혼자 되고 나니까 나도 외롭게 되고 말았었네. 처음에는 우리도 서로 남의 눈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 데다 동네 눈도 있어 조심스러웠지만 누구 엄니가 자주 아프다고 해서 돌봐주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둘 서로도 못 느끼는 사이에 정이 들고 말았지 뭔가. 이 나이에 젊은 사람들처럼 뜨거운 사랑을 하겠는가 어쩌겠는가. 노인네들이 주적인 것은 알지만 자네들이 부끄럽다거나 정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런 거이 아니면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저냥 기대고 살다가 저 세상 가는 길에 통문하게 해주면 안 되겠는가. 그러면서 방 안에 있는 것들을 소개해줬다. 저기 방 안쪽을 보소. 자네 어머니가 불편해할까 봐서 방 안에다 싱크대도 드리고 방에서 곧바로 목욕도 할 수 있게 해두었고. 하여튼 자네들이 한번 보시게. 그러자 세 사람은 마치 뒷조사라도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살폈다. 목욕탕이 아니라 황토방으로 만들었네요. 그렇네. 황토방 아구기는 밖에 있고 자네 언니가 등어리를 지지고 누워있는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만들었네. 그렇게 살피고 난 세 사람은 마루를 건너 건너방까지도 살핀 다음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서는 마당 건너에 있는 텃밭을 보며 물었다. 저 텃밭도 어르신 거예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이것저것 심어뒀네. 그래요? 한마지기는 돼 보이는데요. 한마지기가 조금 안 될 거요. 한번 가서 어머니가 심어둔 거 구경해 보든지. 그러자 세 사람이 그 텃밭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다. 여러 가지 많이 심었던데요. 어머니랑 두 분이 심으신 거예요? 함은 우리들이 먹는 건 저렇게 먹네. 사서 먹는 건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래요.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으시네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 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돌아와 있는 듯 했다. 어르신 죄송해요. 우리가 두 분 생각도 모르고 너무 성급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아니네. 자식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네.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하고 며느리한테 만나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네만. 그러셨어요, 어르신? 나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네. 비슷한 일로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네만 걔네들이 가끔 집에 오면 자네 어머니한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네. 그러셨어요, 어르신. 그러시면 어머니하고 잠시 여기 계세요. 우선 셋이 집에 가서 남자들하고 얘기하고 나서 다시 올랍니다. 기왕이 이렇게 된 거니까요. 오늘 가부간에 단판을 지어보시게 해요. 두 며느리와 딸이 내려가자 긴장을 했는지 할멈이 이불을 덮고 다시 자리에 누워버렸다. 아이고 영감, 난 몰궜어 난. 난 이제 안 갈 테니까 영감이 알아서 아이들을 만나든지 말든지 하소. 알았네. 걱정 말고 좀 쉬소. 저것들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의 할멈은 눈이나 붙이고 있었어. 아무 걱정 말고. 그런 말을 한 영감이 다시 할멈의 머리를 무릎에 얹고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 되어서 여자 셋이 남자 셋을 끌고 오듯 중구 영감네 집으로 들어와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어르신, 제가 첫째입니다. 저는 둘째입니다. 저는 사위예요. 그래, 자네들들은 어렸을 적부터 봤으니까 알겠고, 사위만 처음 보네. 아무튼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가부간에 반갑네. 그렇게 간단히 수인사가 끝나자 큰아들이 나섰다. 실은 제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 얘기랑 듣고 나니 꼭 반대할 일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네. 아닙니다, 어르신. 오히려 저희가 깊이 새기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겸사겸사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릴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래? 나야 뭐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그럼 어머니랑 얘기들 나눠서 텃밭에 나가서 쌈이랑 뭐 먹을 만하고 속간에 올라네.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선 언제 그런 말을 주고받았냐는 듯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한 식사를 마치고는 큰아들이 나서서 목욕탕 겸 찜질방에 불을 떼고 어머니와 여자들이 찜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는 남자들끼리 고기를 구워 간단한 주 한 쌍이 차려졌다. 한잔하시죠, 어르신. 고맙네. 자네들도 같이 한 잔씩들 하세. 남자들 넷이 차를 받아들자 큰아들이 건배를 제안했다. 자,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함께 건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배! 다들 건배를 시작하고 한 잔씩 들이킨 다음 구워진 삼겹살에다 밭에서 솎아온 야채를 싸먹는 사이에 어느새 그 전에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알다시피 이 나이에 이 나이 먹은 졸로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네들이 걱정하는 것이 뭔지도 잘 알고 노인들이 주책이긴 해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의지하고 토닥거려가면서 그렇게 살아볼라네. 너무 걱정들 마소. 예, 이제는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우리도 영감 할멈이 자네들 걱정 안 하게 잘 알라네.
그게 자네들 바라는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 걱정이 뭔지를 잘 아는 충구 영감이 미리 선수를 치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황토방 안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순 없었지만 도란도란 말이 나오는가 싶다가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마루에서는 남자들이 잔부딪히는 소리가 달밤을 적시고 있었다. 영리의 사랑. 8순을 넘긴 아버지와 7순을 넘긴 어머니를 모시고 자그마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영리는 두 분 사이에서 누뚱이로 태어나 38살 노처녀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본부인이 우여곡절 끝에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늙음하게 만난 지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채 함께 살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이어졌지만 누뚱이인 영리 하나만을 바라보며 겨우겨우 노년을 살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은 영리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한때는 결혼해 남부럽지 않게 살기도 했었다. 하지만 남편 집에서는 첩의 자식인데다가 가진 것도 없다는 이유로 영리를 고운 눈으로 보질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그런대로 유지되어 갔었다. 그러나 결혼 후 수년간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별의별 핑계를 잡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위자료도 받지 못해 빈손으로 나오다시피 하고 말았다. 그 수년간 어려운 생활을 이어오다가 어렵사리 임대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 이혼을 하고 들어왔을 때의 영리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고 심한 우울증세와 대인기피증에 걸려 어지간히 두 노인의 속을 썩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지쳐가는 노부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영리는 여기저기 일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자들이 사회 진출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막상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은 그녀가 직업을 구해 사회활동을 하기란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되고 있었다. 그나마 남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들에서 영리를 찾긴 했지만 그녀 스스로가 그런 일에 나서서 몸을 굴리기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시간이 흘러가다가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언니 한 사람이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남들이 하려 하지 않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세차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그러자 닥쳐온 생활고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영리는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일을 해서 돈을 벌 리는 없지만 그래도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서 남자들 도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듯해 몸빼 바지를 걸치고 온몸에 물과 세제를 맞아가며 일을 해야 하는 그곳에서 재미를 붙이며 열심히 세차 일에 매달렸다. 처음에는 아가씨나 다름없는 이혼녀가 그런 일을 한다니까 세차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 했지만 주어진 세차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본 그곳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세차장 사장도 그녀를 제법 인정해주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 그 세차장 사장은 원래 세차장 주인이 아니고 사장이라는 이름만 달고 원래 사장을 대신해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주인이라는 할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주인 할아버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였지만 세차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학원과 기술직업학교, 마트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제법 알부자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그런 일은 영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영리는 오직 세차 일만 부지런히 배워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정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영리 너를 유심히 봐왔다. 하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학원으로 영리를 보내 그곳에서 일하도록 해주었다. 영리로서는 세차장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펴졌고 적은 월급이긴 했지만 그나마 생활하는 것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학원의 격리를 하던 영리는 할아버지의 믿음을 얻게 되자 기술 직업학교 격리일도 함께하게 되는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자 주변에서는 영리와 이사장 영감이 사이가 수상하다는 둥, 그렇지 않고서야 재단의 돈줄을 그렇게 함부로 맡길 수 있느냐는 둥 소문이 무성하게 되기도 했다. 일을 하게 되면서 영리도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당장 먹고 사는 터널을 지나면서 지쳐있던 그녀에게는 그런 소리가 사치스러운 것이었고 그런 말을 안중에 둘 겨를도 없이 그저 그런갑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있기도 했다. 어쨌든 그런 격리를 하면서 돈을 관리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재단 이사장인 할아버지의 총애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런 영리에게 할아버지의 관심도 커지고 있었다. 영리도 그런 할아버지의 관심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경계하면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이사장의 두 아들이 영리에게 나타나 아버지인 이사장과 영리의 관계를 따져묻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가는 일이 생겨났다. 그들은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마당에 나이든 아버지가 영리를 안방이라도 앉히는 날엔 모든 것이 영리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가정하고 그런 일을 벌인 것이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사장은 아들들을 불러 영리와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며 나무라기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며 영리에게 사과하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영리 입장은 더 어려워져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쓰고 말았다. 그런 후로 다시 영리의 생활이 궁핍해져 가고 있던 차에 이사장이 영리를 찾는 전화를 해왔다. 김 선생,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서 할 말이 없네. 괜찮습니다, 이사장님.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하여튼 헐리기도 있고 하니 어디 조용한 곳에서 볼 수 있거는가? 이사장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또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아니요. 그런 생각 말고 내가 따로 할 얘기도 있고 오기가 못하면 내가 자네 아파트로 갈 테니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나 좀 어세. 알겠지? 어른이 만나자는데 계속해서 안 된다고 거부할 수만은 없었던 영리는 직접 운전을 내몰고 온 이사장의 차를 함께 타고 교외에 있는 조용한 집으로 이동해 자리를 갖차게 되었다. 이사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자네는 처음 보는 곳일 거네. 여기는 내가 가끔 오는 일종의 별장일세. 어떤가? 경치가 괜찮지? 와, 여기에 이런 멋진 곳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응, 경치가 좋아서 마련했는데 꽤 쓸만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그건 그렇고 요즘 많이 힘들 건데 자네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네, 정식으로 사과함세. 아닙니다, 회장님. 이제는 다 끝난 일인데요. 마음 쓰지 마세요. 허허, 거참. 세상 일이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내 맘대로 잘 안 되네. 그건 그렇고 취직이라도 해야 일도 하고 부모님 권사도 할 거 아닌가. 예, 하지만 자네가 말 안 해도 자네 사정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던데. 아, 네, 그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곁들이다가는 이왕 이렇게 된 건데
아무 생각 말고 자네가 나 좀 도와줄란가? 하며 영리에게 무언가 할 얘기가 있는 듯 말을 꺼냈다. 제가요? 아시다시피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배움도 많지 않아서요. 아니네, 그런 게 아니고 자네가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쌀 도전 공장을 좀 봐줬으면 안 해. 그러면서 재산 관리도 좀 해주고 그럼 내가 섭섭지 않게 월급도 줄 거고 어차피 이 마당에 다른 데 가도 월급 받으며 생활할 거 아닌가. 하지만 겨우 빠져나왔는데 자제분들이 또 난리들 칠 게 뻔한데요. 그건 걱정 말어. 그건 내가 교통정리를 할 거니까. 그래도 그건... 그러면서 이사장은 영리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누가 봐도 그 봉투에는 현금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이사장님 이건... 짐작하겠지만 그저 조금 내 성의껏 담았으니 그리 알고. 이사장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아. 인사받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 일로 그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리 알고 나 좀 잘 돌봐주게. 알았는가? 하지만 이사장님.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후 영리는 도전공장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시내에서 떨어진 농사짓는 곳으로 출근하는 것이어서 다른 데로 출근하는 것보단 눈치를 덜 보게 되었지만 영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던 공장장은 영리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된 것인지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였다. 하지만 이사장이 데려온 사람인 영리를 함부로 할 수 없었는지 영리에게 격리를 맡기고는 공장 돌아가는 일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한 영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 일을 알아갈 무렵 공장 돌아가는 그곳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다. 쌀처리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은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있었고 교정하는 쌀도 수시로 비정상적인 포대가리가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물량 또한 어디론가 빼돌려지고 있는 것이 영리의 눈에 그것도 아주 거슬리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영리는 이사장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자 조심스럽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이사장님, 공장 일로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 누가 괴롭히는 놈이 있던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말해. 자네가 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걸 말씀드려야 할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요. 괜찮네. 뭐든지 말해보게.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말입니다. 보조금이 왜? 자꾸 어디론가 새는 것 같아서요. 뭐? 샌다고? 예, 그리고 포대가리도 그렇고. 포대가리도? 그전에도 포대가리 하다가 딴 데 걸서 혼쭐이 났는데 너 그 지랄이란 말이야? 이놈이? 노발대발하는 나이 많은 이사장이 불안해 보인 영리는 이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목을 축일 시간을 벌어주었다. 죄송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그렇게 열을 내시면 성적이 안 좋습니다. 알았네. 그럼세. 잠시 진정을 하고 난 이사장이 영리에게 다시 물었다. 자네, 그러면 증거는 잡았는가? 예? 증거요? 아, 예. 알았네. 인자는 믿을 사람이 자네밖에 없네. 자네가 좀 잘 지켜줘야겠네. 제가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사장은 영리의 발을 끌어당겨 두 손으로 감싸고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그놈이 옛날에도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고 살려뒀는데 결국 그때 모진 내 잘못이네 내 잘못. 아이고 참. 이사장님.
자네가 날 도와줄 거라 믿네. 고맙네 고마워. 응? 그러더니 이사장은 갑자기 영리 곁에 다가와 영리를 끌어안듯 당겨안고는 부지불식간에 영리에게 그의 얼굴을 부벼대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조사하는 당국에 적발된 공장장은 정부 양곡처리장의 대표를 겸직하며 이사장 몰래 수년간 정부 보조금을 착복한 것이 드러나 곧바로 구속되었고, 포대가리는 물론 각종 비리가 함께 밝혀지면서 공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자 이사장이 직접 양곡처리장 운영에 나섰고, 이사장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사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불법 혐의는 없고 그저 법적인 관리 책임을 묻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갔다. 몇 달간 그런 회오리바람이 몰아쳐가는 가운데서도 영리가 이사장을 잘 보필해준 덕분에 이사장은 영리를 가까이 두고 다가온 큰 어려움을 거의 다 이겨나가고 있었다. 영리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영리 아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야. 고맙다. 아니에요. 오히려 연로하신 이사장님이 늘 지쳐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고마워. 사실은 나도 표현은 못했지만 내가 많이 지친 것 같아. 좀 쉬고도 싶고. 나 좀 쉬게 해줄란가? 제가요? 아무 소리 말고 우리 별장에 좀 데려다 줄란가? 집에서는 쉴 수도 없고 괜찮으면 자네하고 함께 쉬면 좋겠는데. 예? 하지만 영리는 이사장과 함께 일을 해오면서 어려움을 헤쳐나오긴 했지만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사장의 말에 망설여지면서도 쉬고 싶어하는 이사장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이사장을 따라 함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에 들어온 이사장은 지난 몇 달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하다며 영리와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 앉은 그대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큰일이네. 힘들긴 힘들었는가 보네. 어쩌지? 하는 수 없이 그 모양을 지켜보던 영리는 이사장이 잠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거실에 불을 끄고 TV는 그대로 켜둔 채 이사장이 잠든 곁에 약간 떨어져 앉았다. 그렇지만 TV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TV 불빛 사이로 비추는 이사장이 깊게 뺀 이마주름이 눈에 들어왔다. 사는 게 뭔지 참 하며 측은한 마음이 울컥해졌다. 돈이야 많겠지만 나이도 들고 많이 외로울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는 지금 내가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걱정할 건 난데 내 코가 석자고 내가 걱정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TV 채널을 돌리다가 영리 스스로도 많이 지친 상태였는지 소파에 등을 기대고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한 시선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아직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거기에다 근래 들어서는 공장 일이 늦어 밤늦게 들어오거나 밤을 새우는 날도 자주 생기자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는 딸의 입장을 이해는 하시면서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기도 하셨다.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영리였기에 그날 밤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면서도 집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일하며 지낸다고 안심을 시켜드렸고 다행히 이사장도 밤새 그렇게 지낸 영리가 곤란해야 할 행동은 하지 않아 영리는 이사장에게 남자로서의 무거운 경계심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양곡처리장의 일이 수습되면서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사장은 운전학원과 기술직업 학교에서도
각종 보조금과 관련된 일도 잘못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선 영리와 함께 그곳들의 잘못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며 나섰다. 자네도 이번 일을 잘 봤겠지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더 있겠는가. 그간 열심히들 해서 회사도 키우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믿고 그런 일을 맡겨보았지만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참,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사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영을 잘 몰라서요. 도전 공장이 저렇게 쑥밭이 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운전학원하고 기술직업학교 책임자들을 불러서 조용히 물러나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 자네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예, 잘은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럼 그놈들을 내보내고 나면 누구를 앉혀서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놈을 믿고, 아이고, 그거야. 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 그럼 아무거리낌 없이 말해봐. 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둘째 아드님 말입니다. 둘째가 왜? 자네한테 뭐라고 하든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기회에 둘째 아드님이 전면에 나서서 운전학원이랑 기술직업학교를 정상화시키면 어떨까 해서요. 뭐?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면 도전 공장까지 모두 맡기시면 제 생각에는 아주 잘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한 거야? 그냥요. 장차 일을 생각하면 지금이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 그런 생각까지 해줘. 고맙네, 고마워. 깊게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고맙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할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 내 며칠 생각 좀 해봄세. 결정이 필요할 땐 다시 자네 조언을 구하겠네. 그땐 자네가 도와줄 수 있지? 그럼요. 언제든지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도록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영리도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났는데 이사장의 몸이 별로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던 차에 이사장으로부터 영리에게 연락 온 것은 며칠이 더 지난 후였다. 영리는 혹시 이사장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터였다. 어디세요, 이사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내가 많이 아프네. 내가 지금 별장에 있는데, 별장에요? 응, 나한테 좀 와줄 수 있는가? 예? 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이사장님. 이사장이 힘없이 지친 듯한 목소리를 들은 영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디가 아프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급히 차를 몰아 별장으로 갔다. 그러자 별장에 있던 이사장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에 땀이 흥건히 젖은 채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는데 거의 인사불성이 되다시피 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사장님, 나한테라도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예? 밤새 여기서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딸이 아버지를 살피며 잔소리를 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는 머리의 열을 손으로 만지며 잔소리를 해댔다. 어? 어? 영리가 와서 안심이 된 것인지 영리의 계속되는 잔소리에도 이사장은 이불 속에서도 편안해하는 기색이었다. 몸살약이라도 드신 거예요? 아니, 밥은요, 뭐라도 드신 거예요? 아니, 그럼 언제부터 여기 와 계셨어요? 어제. 혼자요? 요 며칠 몸도 좀 그렇고 해서 집에 있었는데 그냥 집에 있기도 그렇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머리도 식힐 겸 쉬면 나을 것 같아서 왔지. 그럼 아프면 아프다고 연락이라도 좀 하지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음, 어제 올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밤부터 갑자기 온몸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럼 밤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어, 어. 아, 하여튼 알았으니까요. 걱정 말고 누워 계셔요. 아셨죠? 일단 물수건 좀 하고요. 병원부터 가보게요. 예? 영리는 물수건을 준비해 이사장의 머리에 올려두고는 이사장 곁에 앉았다. 그리고는 또다시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영리의 손을 끌어당겼다. 왜요? 많이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리 좀 와봐. 어? 그때야 영리는 자신이 이사장에게 호들갑을 떨며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머쓱해지고 있었다. 그런 이사장은 이불을 걷어올리면서 영리가 그 옆에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저 별 생각 없이 이사장 곁에 다가가 이사장을 가까이 내려보았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무 생각 말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요. 예? 아휴, 그럼 힘이 드시면 일단은 아무 생각 마시고 잠깐 쉬셨다가 병원에 가시게요. 예? 영리의 그런 말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던 이사장이 갑자기 영리의 온몸을 끌어안으며 꼼짝 못하는 영리를 그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이사장님, 이러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응? 이사장의 그 한마디에 영리의 온몸은 녹아나듯 전율이 돌며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다. 몸을 움직이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녀의 몸은 알 수 없는 무엇이 덮쳐와 온몸을 옥죄고 있는 듯 했다. 영리야, 영리야, 저 이사장님 이러시면. 하지만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게 되고 말았다. 영리야, 많이 안아보고 싶었다. 응? 예? 이사장은 언제 아팠냐는 듯 물수건을 제쳐두고 영리 입술을 덮치는가 싶더니 그런 그 입술이 순식간에 영리의 젖가슴을 한가득 훔쳐버리고 말았다. 이사장님 이러시면. 아니야, 이제 내가 책임질게. 이사장님, 하지만. 그렇게 이사장은 영리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고 말았다.